혹시 선생님이 정약용을 읽으면서 그 위인전 백성이 잘 사는 나라의 공군 실학자 그 정약용을 읽으면서 혹시 선생님이 새롭게 안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안 점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정약용의 호가 보통 다산 정약용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어렸을 때 이름이 귀농이었다던가 뭐 산미라는 그런 이름도 갖고 있었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제가 알게 되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다가 정조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득하는 바람에 오히려 천주교인들한테 비난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 뭐 그 부분들도 사실은 처음 본 그런 부분들이고, 또 정약용이 청나라에서 온 그런 사신들 뭐 이런 걸 접대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경비를 잘하겠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꾀를 냈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일화들인데,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요, 일단은 정약용이 일단 어디 뭐 지방 관직에 이제 명을 받았다는 거는 처음 알았고요. 저는 일단 뭐냐면요, 정약용이 얼음물 대접한 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냥 제가 정약용 이 책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책을 봤을 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관련 소설이. 그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끝이라고? 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정약용의 이름부터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에게는 귀농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산미라는 이름도 있었고, 다산이라는 호도 있었습니다. 산미도 호고 다산도 호고 귀농이 이름인데, 이것들이 어떤 뜻으로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조사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 못 찾겠으면 쌤이 쪽수를 좀 알려주고.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다 읽어본 내용이긴 한데 귀농이라는 호는 정약용의 아버지가 벼슬살이 하다가 사도 장원세자가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벼슬살이 내려놓고 살고 있는데 그때 정약용이 태어났어요. 정약용이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귀농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벼슬살이 나가지 말고 귀농이나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제 귀농을 지어둔 건 제가 알고. 산미는? 산미는 정약용이 홍역과 천연두가 그런 것에 걸려갖고 천연두에 걸려서 이제 천연두 걸리면 이제 거의 다 죽고 살아도 이제 반점 같은 게 많이 남잖아요. 인간에는 좀 없는데 거의. 그래서 엄마가 잘 보살피고 해서 이제 잘 보살펴 주셨는데 잘 보살펴 준 덕인지 그래도 이제 몸에 반점 같은 거는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남아있다. 반점 같은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뭐 검은색 조금 이상한 흉터 같은 게 이제 눈썹 위에다가 있어서 산미라고 붙여졌어요.
타사는? 그리고 다산은 이제 그 정약용이 이제 귀양 갔을 때 그 다산이라는 다산초당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를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산초당이 그 다산이 다가 차다자야 차. 아, 네. 그래서 차가 많이 나던 곳, 그 만덕산에 있었기 때문에 다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세 가지 이름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또는 호를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 음, 저는 그 귀농이라는 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왜? 저도 한번 전에 시골 가서 할아버지가 이제 전에 시골에서 사셨긴 한데 시골 가서 한번 시골 한번 가봤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고구마도 한번 캐봤는데 그 고구마 캐는 그 기쁨도 그렇고 이제 수확하는 기쁨도 그러니까 이제 그 귀농이라는 그게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이제 귀농이라는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승현이는 아들이나 딸 낳으면 이름을 농사로 지으면 되겠네. 배농사 이렇게. 농사 짓고 살아라. 농사가 참 좋더라. 그럴 생각이 있어? 배농부, 배농사, 배농업. 그건 아니야? 네. 만약에 승현이 아버지께서 지금 오스트리아로 발령받으셔서 오스트리아 가서 일하시는데 만약에 동생이 태어나면 이름을 배 오스트리아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네. 오스트리아에서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가지고. 어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산미는 신체적인 특징을 붙잡아서 이름을 지은 거잖아. 승현이 네. 보고 신체적인 특징을 붙잡아서 이름을 짓는다라면 뭐라고 지을 것 같아? 승현이는 너를 저는 대표하는 신체적 특징이 있어? 저요? 음, 귀요. 응? 아니 저 눈썹인데 저희 집이 이제 저만 빼고 거의 다 그 눈썹이 음, 색깔이 진하지가 않아요. 음, 저희 아버지께서 음. 그 눈썹 보고서는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눈썹이 진한 눈썹이어서, 그러면 지금 진미 뭐 이런 식으로 네? 옛날에 흰 눈썹에서 흰 눈썹이라는 말에서 백미라는 한자성어가 유래한 적이 있는데 진한 눈썹은 한자로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검정 눈썹에서 흥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복에 흥미 배승현 군 이런 식으로 호를 지을 수도 있겠네. 아. 자,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나 호를 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책의 14쪽과 32쪽에 아버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4쪽과 32쪽을 보면 좀 모순된 부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쌤한테는 있었거든. 너가 그 14쪽과 32쪽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고 혹시 거기서 모순을 발견한다면 어떤 모순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14쪽과 32쪽. 금방 얘기했던 그 정약용의 이름을 지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14쪽이고 또 32쪽을 또 찾아보면 아, 그 아버지께서 벼슬살이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음, 다시 벼슬살이로 또 나가게 된 게 어긋나죠. 그럼 그 두 아, 개의 차이는 뭐야? 자기는 벼슬자리를 이제 지망하지 않았는데 음, 나중에 책의 내용 뒤에 32쪽 보면 벼슬자리를 나간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4쪽에서 보면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정치가 이런 이놈의 정치는 정말 더러운 놈들이 하는 거야. 아주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더러운 놈들 사이에 내가 놀 수 없지. 나는 그냥 고고하게 그렇게 나는 하려고 내가 귀농했다라고 했는데 32쪽에 보니까 왜 다시 벗어나게 된 거야? 굴려갔거나 아니면 그 난 때문에 정치적 그 혼란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32쪽에 다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고.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치적 혼란 때문에 벼슬을 해. 혼란스러우면 벼슬을 원래 못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이제 혼란이 처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당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파 싸움에서 승리한 당 중에 그 아버지 당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 그 당파가 이제 이겼으면은 가디겼으면 이제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 그때를 이 틈타서 정약용 그렇게 아버지가 속했던 곳은 어디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소론 그 이 책에 따르면 시파, 시파라고 시파요. 되어 있는데 정약용 아버지가 있던 시파가 득세, 그 세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한번 14쪽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결국은 14쪽에서는 자기가 속한 정파가 뭐 한 거야? 몰락한 거야. 세력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는 정치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어. 근데 자기네 파가 다시 힘을 얻으니까 다시 정치를 해. 그럼 결국은 14쪽에서 정치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귀농했다는 말이 맞는 건가? 오히려 내몰린 거 아닌가? 쫓긴 거 아닌가? 요즘 현대판으로 치면 선거에 진 거지, 자기들이. 자기들이 선거에 졌기 때문에 에이, 정치 환멸을 느껴 내가 정치 그만두겠다. 뭐 이러다가 자기 편이 선거에 이기면 다시 선거 다시 하게 된 것. 그렇다면 이 아버지 역시 그냥 정치인 전형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 책에서 마치 이 아버지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있지는 않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꼭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3쪽에 정약용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되지. 누구야? 33쪽에. 이승훈이요, 매형. 이승우는 어떤 인물이야? 그 루이 남편이요. 그 음. 정약용.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왜 중요한 인물이야? 아, 왜 의미가 있는 인물, 역사에서 왜 의미가 있는 인물이냐고. 음, 음. 그 이승훈이 그 자기의 매형한테 이제 가서 다른 책을 이제 그 시락 같은 거나 다른 책을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이승훈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야, 세례교인. 세례받는다는 거 알아? 네. 아, 그거는 이제 그 교회 카톨릭을 믿기로 이제 맹세해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승훈으로 인해서 그 정약용네 집안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천주교를 전파하게 되는 물론 이게 이승훈 때문에만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승훈이 어떤 그런 천주교와 정약용 집안의 연결고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정약용네 집안이 천주교의 박해에 또 휘말리게 되는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더란 얘기지. 정약용의 매형이 이승훈이야. 매형은 어떤 관계야? 누굴 보고 매형이라고 그래? 그 제가 촌수 계산은 이게 그 음, 들어와고요. 맞아. 그게 쉽지 아, 않아. 그냥 그거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정약용이 있고 그 정약용의 누나나 그 음, 동생, 음, 여동생 그 음, 중에 남편이 이제 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음. 사람의 그 누나의 누나의 남편이 이제 매형. 그렇지. 그 혹시 엄마 너 외삼촌 있어? 외삼촌? 외삼촌요? 응. 엄마 음, 남자 형제야. 엄마의 그 있으세요. 남동생 있어. 엄마의 남동생? 네, 있으세요. 그 엄마의 남동생 너한테 외삼촌이야. 그 외삼촌이 너희 아빠 보고 매형이라 불러. 아,
그리고 아빠는 너희 그 외삼촌 보고 뭐라 하면 처남이야, 처남. 아, 처의 남자 형제라고 해서 처남이라 부르고, 매형 할 때 그 매는 자매. 형제 아, 자매 할 때 자매. 자기 자매의 형부. 남편이라고 해서 매형. 근데 이제 윗사람이면 매형.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면 매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누나의 남편이 이승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승훈 입장에서는 정약용이 자기 부인의 남동생이 되는 거지. 처남.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쪽에 보면 실학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왜 실학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 아, 그러니까 이게 실학이요. 음, 그 토지 나중에 되니까 이제 성리학이 음, 나랑 그 기초를 다지는데 되게 조금 공을 기여를 했지만 나중에 그 사회 제도가 점점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음, 잠시만요. 그 사회 제도 음, 때문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음, 그 정치 이념이 없을까 해서 음, 만든 게 실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지. 그래서 성리학이 원래부터 뭐 잘못되고 원래부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필요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발전하고 하면서 성리학이라는 어떤 그런 철학으로는 그 시대를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었고 그 새로운 시대를 또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을 요구됐고 그것들이 실학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4쪽에 정약용은 실학자이기도 했는데 왜 정약용은 천주교를 받아들였대? 이 책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 천주교요? 정약용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까닭.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에서 그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평소에 정약용이 평등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어, 매형이었던 이승훈으로부터 천주교를 소개받았고 그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정약용이 평상시에 그 평등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처남 이승훈이 그걸 얘기했다 하더라도 어 그 뭐야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고 또 반대로 아무리 평등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천주교를 누군가 소개해 주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지. 즉 무슨 말이냐면 왜 불이 나는가? 불이 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그 인화 물질 탈 것, 그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야 돼. 근데 휘발유가 아무리 많이 뿌려져 있어도 뭐가 없으면 불씨가 없으면 불이 안 나. 이해가? 휘발유, 네, 또 불씨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산소, 휘발유나 뭐 탄 물질이 없으면 역시 뭐라는 거야?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뭐야?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불이 난다는 거지. 결국은 정약용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준비,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승훈의 어떤 그런 소개, 그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은 정약용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55쪽을 보면 근데 왜 그 당시 그 세력을 갖고 있던 노론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어? 실학이라던가 천주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야? 노론 사람들은? 있잖아요. 노론이 정치적에서 영조의 신임, 원래 전 왕이었던 영조의 신임을 받아서 노론이 이제 그 연, 그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관직에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실학 같은 거,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조상을 잘 섬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정치 이념으로 삼잖아요. 그 노론은 그 전에 전 왕이었던 영조가 되게 성리하게 되게 잘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론에서는 이제 그 실학 같은 게 좀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달갑지가 않냐고. 그 실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 토지 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토지가 빼앗기고 재산이 다 빼앗기니까 그 실학 같은 거는 이제 좀 보기도 싫고 좀 보기 싫은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그러면 뭐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뭐 왕도 평등하고 뭐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냥 사람일 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바로 그렇게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신분 체계가 무너지면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들을 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나머지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적 흐름을 반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이런 노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그걸 봤는데요. 원래 역사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옛날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니면 권력을 잡거나 한번 엄청 큰 권력을 잡게 되면은 서서히 쌓아나가는 걸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갑자기 큰 권력이 쌓였어요. 이제 갑자기 온 거예요, 권력이.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노는 사람들이 이제 큰 권력이 있고 나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아요. 권력을 한번 이제 맛보는 순간 이제 권력에 중독되거나 아니면은 권력이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권력이 요즘은 이제 내려가라 하면 그냥 국민들이 내려가라 하면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별 크게 자기가 이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권력 한번 오르고 나면은 계속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후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고 싶은 거죠. 최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건 아까 우리가 얘기했고 그런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가? 그게 당연한 건가? 인간의 본성인 건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너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서 선생님 묻고 있는 거예요. 저요? 저라면 뭐 옛날에는 저도 그랬겠죠. 네. 똑같이. 그럼 너도 똑같이 그랬다라면 그럼 우리는 노론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는 거네. 그게 그들의 본성이면 그러면 그들로부터 그걸 강제로 쫓아내거나 뺐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이제 지금은 생각이 안 날 뿐이지만 이제 계속 생각해보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재산을 아니면 조금만 가져가도 된다. 조금만 가져가서 그걸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뿌려줘도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궁금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노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이 새로운 어떤 그런 물결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가로막고 있다라면 과감하게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어떤 그런 결단을 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건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가. 그런 태도를 또 우리는 요구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너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권력의 맛이 들리면 그 권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한번 지금 당장 뭐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64쪽에 보면 당시의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한 것들은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지,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지, 그런 점에서 승현이는 어느 쪽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볼까? 저는 지금 가톨릭을 믿고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달라져서 뭐 그냥 조상식 선교도 되지만 그때로서는 그냥 가톨릭 그 개혁도 한 번도 안 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번 믿었으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네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 조상신은 이제 안 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미 달라졌으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지 않겠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당시 조선 사람들의 거부감 네. 또는 적인 문제점,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 이런 걸 예상한다라면 굳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걸 전면에 내세워서 갈등을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그 제사 문제를 지금 천주교에서 오히려 제사 문제를 타협했던 것처럼,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뭐 이렇게 제사 지내도 된다라는 거, 또는 추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타협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타협할 수는 없었을까? 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서쪽부터가 변화를 해서 그래요. 일단 서구 정세가 이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구하러 왔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그 천주교 이제 초기에 잡았으면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까지는 몰랐겠죠 거의 저는 천주교를 그냥 아예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천주교를 아예 막았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 수현이가 선생님 얘기를 조금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금 천주교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천주교인들이 어떤 그 세상을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급진적 개혁, 뭔가 이렇게 급하게 바꿔가려고 하는 어떤 혁명적으로, 우리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니까 타협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그 강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경파, 이렇게 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 근데 네. 이른바 온건파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내섰을 경우에 탄압도 많이 받고 조선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알리기도 어려우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온건한 입장으로 뭐 제사는 지내도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유화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두 가지 그 부분에서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는 원칙론적 강경한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질 것인 건가, 아니면 상황을 더 중요시 여겨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점에서 승현이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승현이가 생각해보고, 나는 평상시에 원리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칙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켜야 되는 원칙과 변화할 수 있는 원칙이란 무엇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수련이 너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련이는 또 뭘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길 것인지, 또 수련이가 또 잘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지금 승현이 얘기했던 것과 좀 연결되는데, 68쪽에 보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해. 당시 조선 정부는. 그렇다면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승현이는 뭐 그 당시 국가가 강하게 막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국가가 이러한 어떻게 이번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볼까? 근데 지금이라고 따지지 말고 그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요. 음, 조선이라는 국가 안에서는 이제 그 막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해놔야 음, 그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음, 그 서구 같은 거를 거의 몰라요. 맨 처음 그냥 음, 서쪽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딱 처음 온 게 이제 그 효종 때랑 효종 때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효종이 음. 었나 그때 한번 그런데 오고 서양 사람들한테 한번 그냥 뭐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 들어봤으니까 음. 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선생님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역사의 물결이라는 것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는 잠깐 동안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 경랑에 휩쓸릴 건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막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대에 그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이제 그 조선이 있잖아요. 맨 음, 처음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역사 좀 보면서 알긴 했는데 그 조선이라는 사회가 아예 그 쇄국 정책을 원래 펼친 나라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조선에 들어와서 막 활동하는 것도 조선 사람들은 좀 싫어했단 말이에요. 음, 아니, 나는 여기서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왜 서양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그런 거에 적대감이 컸단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 본 적도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 어차피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지지도 없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쇄국 정책을 그래도 조금씩 밀로 그 퍼져나가는 거는 막을 그 밀교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래도 이제 대대적으로 가는 것은 다 거의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잖아.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것들이 오히려 현명한 일일 수는 없었을까? 그게 음, 딱 여기서 드러나죠. 그 영국이랑 음, 거의 그 유럽 쪽 보면 동인도 회사라고 있거든요. 음, 그 회사는 그게 그 철칙이 뭐냐면 그냥 무역하는 회사예요. 음,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저희 무역하는 거 현대해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음, 일단은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그 음, 무역업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음. 동인도 회사가 좀 달라요. 무역업을 하는 동시에 군사권도 있어. 군사권도 있으니까 이제 그 무역선이 전함처럼 되어 있는 거죠. 어, 무역선이 다 전함. 그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동인도 회사고 그 동인도 회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거의 모든 나라에 용병도 음, 있으니까 만약에 세국 정책을 안 하고 이제 딱 피는 순간 이제 동인도 회사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무역하자. 그래 놓고서는 무역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너 우리한테 왜 그거 도박한 거야? 우리 지금? 그러면 이제 군사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국 정책을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긴다면 일본의 사례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일본은 오히려 그런 그 강제 개항이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아시아의 그 맏형으로 그 오히려 그 뭐야 위상이 높아졌던 그런 사례도 있잖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게 그것 때문에요. 그 원래 일본도 그 자기가 원해서 계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음, 그 일본 아니 그 미국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음, 받아치고 들어와서 음, 일본 받아치고 들어온 거예요. 음, 그쪽에서 그 일본이 뭐 그 외양 그 다른 나라 바다 그
천방이 강제로 침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격침을 시켜야죠. 그래서 격침을 했는데 공격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쳐들어와서 개항하면은 봐줄게. 그게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본은 이제 빨리빨리 그 급성장을 했지만 아시아 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너무 빨리 급성장을 하니까 기초부터 다지고 그렇게 못 돼서 패할 수도 있던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근데 우리나라 그냥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이제 일본이 그 너무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력도 그렇고 이제 거의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비슷하지 않았을까 잘못하면 똑같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69쪽, 70쪽에 보면 정조의 설득에 따라서 천주교를 멀리하겠다고 정약용은 그런 태도를 밝혔는데 이러한 정약용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약용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약용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약용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약용이 천주교를 믿었으니까 그 정조 임금도 그렇고 정조 대왕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그 노론이 정약용을 그 천주교를 빌미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정약용을 언젠가 조정에서 몰아내리거든. 그러니까 정조 대왕도 힘들고 정약용도 힘드니까 그냥 배교하는 게 더 낫잖아요. 결국 그럼 정약용은 신하로서의 도리, 공무원으로서의 정책 이런 부분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보다 더 우선한 인물이거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다른 그 천주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 오히려 배교, 배신했다 교회를 라고 이제 배교자라고 오히려 정약용이 비난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양심과 신앙을 더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 또 많잖아. 그 당시 천주교에서 박해받고 순교해왔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선택과 정약용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약용은 그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임을 받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이제 정조 임금도 이제 힘들잖아요. 계속 이게 정약용 유배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처단하고 그게 또 공격 받을 텐데 그냥 아예가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배교하면은 그냥 후세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주상께서 나는 내 임금께서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배교한 것 같아. 너라면 너도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정약용 같이. 네.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임금의 자기를 총애하고 아껴주는 그 임금의 뜻을 따랐을 것이다. 네. 네, 그래야죠. 그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승현이나 또는 이 책에서 정혜균 같은 경우에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현재의 자기 어떤 정치 이념들 또는 자기가 속한 어떤 그런 곳, 위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우선시했던 그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정혜균의 신앙이 약한 거라고 평가받겠지. 결국은 신하로서의 어떤 도리 이런 거에 치면은 정혜균이 제일 훌륭한 신하라고 평가받을 거고 반면에 신앙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의 어떤 그런 그 권력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또 다르게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6쪽, 107쪽. 예, 정혜균이 보인 행동은 뭐야? 음, 106쪽? 106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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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쪽이요
이제 그 정약용이 그 세금 제도가 이제 과거에
명조 때도 그렇고 조금씩 그 문란해져 있었거든요. 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음, 그 딱 세금을 그냥 특히 지방 아전들이 특히 산 쪽이면은 더 그래요. 음, 그 무주 진안 장수 그쪽이 제일 센데 이제 무주 진안 무진장이 당시에는 무진장이라고 해갖고 그 세관 제도나 환국 제도나 그런 게 그냥 다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계속 부패하다 보니까 정약용은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고을 현감으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세금 제도 이제 다 어디 고을 현감인가 원님 같은 걸로 그냥 다 들어갔을 때 그냥 세금 제도를 거의 다 고쳐버린 거죠. 딱 규율에 맞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네. 근데 왜 조선사회에 있는 내내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 때문에 시달렸을까? 그게 당파 싸움도 그렇고 당파에서 이제 각자 당파에서 이제 서로 지지하는 그 믿음 같은 게 거의 다 다르니까 당파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그 임금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금은 그 이제 중간에 임금이 그런 것들이 틈타서 이제 지방 사람들이 지방 그 현감들이나 고을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조금씩 조작해갖고 이제 임금한테 이 정도 씁니다라고 올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로채고 그러다 그 당파 싸움도 그렇고 많아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113쪽과 141쪽, 150쪽을 참고해서 정약용이 직접 쓴 책이 여기에 6권 정도가 나오거든. 113쪽, 141쪽, 150쪽. 각각의 책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 어떤 책들인지 정약용이 쓴 책들에 대해서. 저 혹시 그 책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다른 책 혹시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뭐야? 우리 오늘 볼 책 아니야? 맞아, 그 책. 그 책 갖고 조사를 하자고. 113쪽, 141쪽, 150쪽에 중심으로 해서 정혜경이 쓴 책이 지금 보니까 스트림 보니까 6권 정도 나와 있거든. 그 6권 책이 어떤 책인지 책에 소개된 내용들만 중심으로 뭐 더 자세히 조사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6권의 책이 어떤 책인가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한번 다시 짚어보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제가 한번 있죠? 자, 먼저 무슨 책? 그 마과 회통이요. 마과의 통 어떤 책이야? 그 홍역 그 치료 방법인데 홍역 치료 방법이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약용이 딴 것도 그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그 천연두 같은. 그게 그 뭐냐면은 이제 청년도 걸린 사람한테 그 고름 같은 걸 찔러서 그 고름 무조건 이제 다른 사람 그 상처 내갖고 고름 넣어서 그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것도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들은 바로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마과회통이라고 홍역치료법, 오늘날의 의학서적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책을 정약용이 저술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1쪽에는 또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아강방역고라고 해서 경세유표는 이제 그 부국강병이라고 해서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이제 그 나라 그러니까 관리도 이제 개혁하고 나라 재산도 많이 쌓아라 그런 책이
아강 강력고는요, 그 지리책, 요즘 말 사회과부도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민심선. 목민심성이 이제 그 법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법을 이제 그 전라도 강진에서 이제 쓴 책인데 그 지방 관리들의 폐해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게 그 목민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약용 하면 제일 이제 얘기를 했던 책들이 바로 목민심서이지. 그래서 관리들의 어떤 그런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관리들이 일을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요즘을 말하면 행정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단의 지침서. 그래서 요즘도 정치인들이 요즘에도 그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으로 손꼽히는 것들이 바로 목민심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경세유표 같은 그런 책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 토지제도, 부세제도수록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세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책을 쓴 것들이 바로 경세유표인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흠음신서라는 것도 있고, 150쪽에. 150쪽에 나와 있는 책, 흠음신서하고 또 뭐 나왔어? 아웅각비 나왔어요. 두 책은 어떤 책들이야? 흠림신서고 아웅각비, 우리나라 말, 한국, 요즘 말로 지금 한국어 연구한 거. 흠음신서는? 흠림신서 이제 그 법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이나 조선 기본법 같은 거. 형법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벌 주는 것들 아니면 수사,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흠음신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책을 정약용이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정약용이 이런 책을 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을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내용과 제가 모르는 내용도 나오고 제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박학다식했던, 참 많은 걸 알고 관심도 많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의학에 관한 부분들, 행정에 관한 부분들, 경제에 관한 부분들, 지리에 관한 부분들, 뭐 언어에 관한 부분들, 법에 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그런 저술을 활동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 한 분야 책을 쓰기도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렇게 다양한 많은 분야의 책을 쓰셨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자기가 평생 제가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읽었고 그러지만 500 몇 권을 이제 저술했다고 들었어요. 자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53권의 책을 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자기가 내가 죽으면은 이 지식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냥 나는 책으로 남기자. 내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제 책으로 남기자라는 뜻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요인들은 아까 지금 승현이가 말한 대로 어떤 그런 의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남기지 않았던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또 가능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보거든.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조건, 이유, 상황. 자기가 이제 좀 살아온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하게 내가 살아온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약용에 의해서 사실은 불행이지, 귀양살이를 한 것들은. 불행인데 오히려 귀양살이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귀향살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술활동, 독서활동에 열중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정약용이 귀향 가지 않았더라면 그 정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서 바쁘게 일을 했어야 될 거야. 바쁘게 일을 하면 그만큼 책을 쓰거나 할 여유는 없었겠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정치를 떠나서 귀향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 없고, 그가 뭘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은 이른바 독서와 저술, 그 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보셨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아까 선생님 독서 얘기도 했는데, 정약용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쓸 수 있던 것들. 또 정약용 하면 사실 제일 유명한 것들이 수원화성, 네. 거중기를 저기하는데, 거중기도 사실은 정약용이 발명품이 아니야. 네, 그거 그 서양 어, 서쪽에서 별명 다른 여러 잘. 가지 책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그 수원화성에 대한 플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 기구로서 거중기를 이렇게 자기가 기존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설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정약용이 그렇게 책을 썼던 이유는 풍부한 독서, 그 전에 어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단지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 경험과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방면의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는 건가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약용이 어쨌든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정약용이 이제 귀향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책에 그 부록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귀향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승현이가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었는데 귀향에도 등급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새롭게 그 알려주는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귀향에는 어떤 등급이 있대? 저는 그걸 처음 책, 알아보고 어? 못 알아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 그래요? 펼쳐라 생각금을 5번째 귀향 등급 알아보기. 아, 이런 게 있구나. 네, 봤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음, 섬에서 그냥 하는 거 삼시세끼처럼 음, 그 삼시세끼 요즘 나온 그 바다편 있잖아요. 그래. 그거 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는 거고 혼자서. 그다음에 이제 위리안치는 아예 그냥 딱 집 안에서 그냥 자가격리처럼 외부로 사람과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위리안치. 그리고 이제 본향안치는 이제 그냥 나는 고향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 고향에서. 그러면 정약용은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 절도안치 음, 하고 음, 아니면 본향안치나 본향은 아니면 위리안치나 절도안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귀향이라는 어떤 그런 형벌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귀향이요? 귀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귀향에 가면은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그 요즘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 비슷하게 좀 넣었으면은 어디 뭐 무인도까지 아니고 뭐 그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서 그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거 아니면은 사람을 그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니들은 여기서 좀 살고 그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다시 오는 거도 그런 제도까지는 제가 좀
그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옛날에도 물론 있었고 요즘에도 감옥에 가두잖아 주로.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감옥이란 좁은 공간에 가두는 것과 이렇게 인제 그 사람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뭐 어쨌든 주거는 제한하는 거지. 자유를 빼앗긴 하는데 어쨌든 감옥이라는 그런 어떤 한정된 공간보다는 그나마 쪼끔 나은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귀양 제도가 오히려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귀향에 대한 또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약용에서의 귀향은 단지 형벌로서 고통의 시간이긴 했지만 오히려 아까도 있듯이 그것을 독소와 저술의 어떤 그런 걸로 또 이용을 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약용이 또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상황들,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몹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막 연말연시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 건가? 어? 그거에 집중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 아닌 건가.'라는 또 그런 생각들도 쌤은 또 이 책을 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 선생님이 미처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 물론 다시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하고 쌤이 2 주간 휴가거든. 모레 24 일부터 쌤이 2 주간 휴가여서 아마 다음 주 1월 12일 날은 동생하고 만나고 승훈이하고 만나고 승현이하고는 아마 1월 19 일 1월 19일 정도에 만나니까 거의 뭐 한 달 정도 지나야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아, 승현이 오스트리아에서 크리스마스 처음 보내는 거지.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또 아니, 그곳에서 새해도 잘 맞이하고. 선생님, 음. 혹시 제가 문제 하나 혹시 낼 수 있을까요? 뭐? 문제, 음음. 예, 선생님, 혹시 경복궁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너무 쉽죠, 선생님. 정도준 얘기하는 거야? 땡, 아, 땡입니다. 몰라. 왜? 그냥 경복궁 이름만 딱 세 글자 딱 지어서 그냥 끝낸 사람이고요. 그냥 그 이성계 내시 판관이 이제 총괄을 맡은 거예요. 경복궁 지을 때 총괄한 게 이제 그래? 판관이 이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 쌤 모르겠었습니다. 쌤은 정도전이 한양을 수도로 정하고 한양 전체적인 그 수도 마스터 플랜을 정한 사람이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경복궁도 역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 또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감기. 그래.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새해 복도 많이 받아.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